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지음 정재현 옮김 북스데이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파트 3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4. 우호적인 태도로 시작하라.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떨까? 그 사람도 당신처럼 속이 시원할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기분이 들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주먹을 쥐고 나에게 덤빈다면 나도 지지 않고 주먹을 쥘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서로 잘 의논해보고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그 이유와 문제점을 검토해봅시다. 라고 조용히 말하면 우리는 결국 의외로 의견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인내와 솔직함과 선의를 가지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법이다. 윌슨 대통령의 이 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은 존 록펠러 2세였다. 1915년 당시 록펠러는 콜로라도주의 민중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미국의 산업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파업 사태가 2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었고, 록펠러가 소유하고 있는 콜로라도 석유와 강철 회사에서는 성난 광부들과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극도로 격분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 기물들이 파괴되고 군대까지 동원되었다. 파업하며 시위하던 노동자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극도로 격화된 대립 속에서 록펠러는 어떻게든 상대방들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결국 성공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록펠러는 몇 주 동안 화해 공작을 편 뒤에 파업 노동자 대표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 그때의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것이었고 그 성과 또한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자신을 둘러싸고 소용돌이치던 어마어마한 증오의 파도를 진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추종하는 세력까지 얻었던 것이다. 록펠러의 연설을 들은 노동자 대표들은 그처럼 강력히 주장해오던 임금 인상에 대해서조차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각자의 일자리로 돌아갔다. 그때 록펠러가 한 연설을 조금 인용해보겠다. 그것이 얼마나 우정에 넘쳐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 연설이 당장이라도 록펠러 자신의 목을 매달고 싶어하는 분노한 무리들을 상대로 한 연설이라는 것도 기억해주기 바란다. 록펠러는 몹시 우호적이고 부드러운 말투로 연설을 시작했다. 어떤 자선단체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온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자랑스럽다. 여러분의 가정, 가족을 만났다. 남이 아니라 친구로서 우리 서로의 우정, 우리 공통의 이해, 여러분 덕분에 등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말들이 그의 연설을 장식하고 있었다. 오늘은 제 평생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이 훌륭한 회사의 근로자 대표들과 임직원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서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은 영원히 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만일 이 모임을 2주일 전에 가졌더라면 저는 분명히 몇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과는 낯선 사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저는 남부 탄광촌을 모두 방문하여 거의 모든 대표자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낯선 사람들이 아닌 친구로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로의 우정에 대해 그리고 우리 서로의 공동 이익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 모임은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 대표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호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 임원도 아니고 근로자 대표도 아니지만 주주와 이사회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여러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가장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록펠러가 다른 방법을 택하여 논쟁을 벌이고 사실을 방패 삼아 잘못은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거나 증명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이 미움과 반항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논리로도 설득할 수 없는 법이다. 자식을 꾸짖는 부모, 권력을 휘두르는 고용주나 남편, 잔소리 심한 아내,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인간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냥하고 다정한 태도로 이야기를 나누면 상대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링컨은 이미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 쓸개즙 한 통보다 꿀 한 방울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옛 속담은 어느 세상에서나 적용되는 진리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똑같다. 만일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방울의 꿀이며 상대의 이성에 호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경영자들 중에는 파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 큰 이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화이트 모터사의 근로자 2,500명이 임금 인상과 단일 노동조합 제도의 채택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켰다. 사장 로버트 블랙은 노동자들에게 조금도 나쁜 감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평화적으로 파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찬사를 클리블랜드 신문에 기고했다. 블랙은 농성을 벌이고 있는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아무 일 없이 있는 것을 보고 야구방망이와 글러브를 여러 벌 구입해 주었고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볼링장을 내주었다. 호의는 호의를 낳는 법이라고 했던가. 사장이 호의를 베풀자 파업 근로자들도 청소도구를 가져다 공장 주위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임금 인상과 단일 노동조합 제도의 채택을 위해 투쟁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장 주위를 청소하고 있는 것이다. 격렬한 투쟁으로 얼룩진 미국 노동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이 파업은 일주일 만에 타결되었고 서로에게 아무런 나쁜 감정도 상처도 남기지 않았다. 다니엘 웹스터는 당당한 풍채와 뛰어난 말솜씨를 지니고 있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와 견줄 만한 변호사가 없을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재판 도중에 아무리 격렬한 논쟁을 하는 경우에도 부드럽고 조용하고 온건한 말씨와 태도를 잃지 않았고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가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이었다. 물론 당신에게는 노동쟁의를 해결하거나 피고의 입장에서 변호를 의뢰할 일은 평생 없기를 바라지만 집세나 땅값을 낮춰달라고 부탁할 일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온건하게 말하는 다니엘의 방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엔지니어인 O.L. 스트로브는 집세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싸게 해주면 좋겠는데 집주인은 소문난 구두쇠였다. 그는 우리 강좌에서 그 이야기를 공개했다. 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아파트를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편지로 통고했습니다. 진짜로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주인이 집세를 좀 깎아줬으면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입주자들도 모두 전세금을 깎는데 실패했고 세상에 그렇게 까다롭고 인색한 사람은 없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번 강좌에서 사람들 다루는 법을 배웠으니 집주인에게 응용해서 그 효과를 시험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내 통고를 받고 집주인이 곧 비서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밝게 웃으며 집주인을 맞이하고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물론 집세가 비싸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먼저 이 아파트가 무척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아파트를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것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년 정도 이곳에서 더 살고 싶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까지 세입자에게 이런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눈치였습니다. 이윽고 집주인은 자신의 고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언제나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평하는 편지를 14통이나 보낸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편지들 중에는 분명히 모욕적인 편지도 몇 통 있었고
심지어는 위층에 사는 남자의 코 고는 소리를 막아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집세를 좀 내려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정도 집세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엄살을 부리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주인은 두말 없이 그것을 승낙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인테리어를 다시 해주겠다면서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기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입주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집세를 깎으려고 했다면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것입니다. 우호적이고 동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 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롱아일랜드의 가든시티에 살고 있는 도로시 데이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직업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사교적인 모임을 갖는 일도 많아요. 며칠 전에도 나는 몇 사람을 초대하여 오찬회를 가졌습니다. 나에게는 모두 귀한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대접이 소홀하지 않도록 무척 신경을 썼죠. 파티를 할 때는 언제나 에밀이라는 솜씨 좋은 홈파티 매니저가 다 맡아서 준비를 했는데 그날따라 에밀은 미리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잔뜩 애가 타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매니저를 보냈더군요. 하지만 그는 아주 엉터리여서 전혀 쓸모가 없었어요. 주빈의 음식을 맨 마지막에 내놓는가 하면 큰 접시에 달랑 샐러리 1개만 담아 내놓았고 고기는 질기지 감자는 기름투성이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지만 꾹 참고 손님들 앞에서 미소를 지어야 했죠. 그때의 괴로움이라니. 모임 내내 나는 에밀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죠.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다음날 밤에 여기 와서 인간관계에 관한 강연을 듣고 나는 에밀을 일방적으로 꾸짖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와의 사이가 틀어져서 그가 앞으로 내 일을 도와주지 않게 되면 파티를 할 때마다 곤란해질 사람은 바로 나였으니까요. 나는 에밀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그가 요리 재료를 사들인 것도 아니고 그가 요리를 한 것도 아니야. 그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와 똑같이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지.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성급했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를 꾸짖는 대신 온건한 태도로 부드럽게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감사하는 걸로 시작해야 했죠. 이 방법의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이튿날 에밀을 만났는데 그는 이미 방어태세를 갖추고 자기가 오히려 화난 표정으로 잔뜩 경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에밀,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할 때 자넨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자네는 뉴욕 최고의 홈파티 매니저잖아. 물론 재료 구입이나 요리는 자네의 책임이 아니니 요전 수요일처럼 되어버린 것도 순전히 자네 탓은 아니지. 그러자 험악하던 그의 얼굴에 당장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부인. 제 잘못도 있지만 요리사 탓이 큽니다. 다음 주에 또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는 꼭 에밀이 도와줘야겠어. 이번에도 그 요리사에게 음식을 맡겨도 될까? 물론 괜찮습니다, 부인.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할 겁니다. 다음 주 오찬 모임을 열 때는 식단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에밀과 상의했고 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되어 우리가 회장에 들어가니 테이블은 아름다운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고 에밀은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손님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여왕을 모신다고 해도 이런 서비스는 바랄 수 없다 싶을 정도였죠. 맛있는 요리에 서비스도 만점이었으며 서빙하는 사람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에밀이 직접 요리를 날라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파티가 끝나자 이날의 주빈이 내게 속삭였습니다. 저 매니저한테 혹시 마술이라도 거셨어요? 이렇게 완벽한 서비스를 받아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맞아요. 나는 부드러운 태도와 진정 어린 칭찬으로 그에게 마술을 걸었던 것입니다. 미주리주의 시골 구석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읽은 해님과 바람우아도 부드러운 말의 위력을 잘 보여준다. 바람이 해님에게 뽐내며 말했다.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야. 해님이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저기 외투를 입고 가는 노인 보이지? 저 노인의 외투를 누가 더 빨리 벗기는지 시합하자. 그래서 해님은 구름 뒤로 숨었다. 그러자 바람은 노인을 향해 힘차게 거의 폭풍처럼 불어댔다. 하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노인은 더욱 단단히 외투를 잡아당겨 몸을 감쌌다. 마침내 바람은 기진맥진하고 말았다. 그러자 해님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노인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그러자 노인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외투를 벗어들고 말했다. 무슨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럽담? 해님이 바람에게 말했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이 과격한 우격다짐보다 훨씬 효과적인 법이란다. 이 우화를 내가 시골 구석에서 읽고 있을 때 멀리 보스턴에서는 이 우화가 옳다는 사실을 B라는 의사가 실증하고 있었다. 그리고 30년 뒤에 B씨는 우리 강좌에 참가하여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보스턴의 신문에는 엉터리 의사들의 불법 광고가 수없이 게재되고 있었습니다. 낙태 수술을 전문으로 한다는 의사들이 광고를 이용해서 환자들의 공포심을 부채질하고 기만적인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속출했지만 처벌된 의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약간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끝나거나 정치적 압력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고 있었던 거죠. 결국 보스턴 시민들은 붕괴했습니다. 목사는 연단을 두드리며 신문을 비난하면서 수상한 불법 광고 게재를 중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실업가단체, 부인회, 교회, 청년단 등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의료범죄 행위와 불법 광고 게재에 대해 신문을 비난했지만 달라질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신문 광고 금지를 둘러싸고 주의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매수와 정치적 압력으로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고요. 나는 그때 보스턴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전력을 다해 싸웠지만 이 의료범죄에 대한 투쟁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때까지 보스턴시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친절과 동정과 감사로 신문 발행인이 자발적으로 그런 광고의 게재를 중지할 마음이 들게 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보스턴 헤럴드 사장에게 그 신문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 신문의 오랜 애독자라는 말로 시작하여 뉴스 기사들이 모두 깔끔하여 선동적인 데가 없고 사설도 매우 뛰어나다는 등의 칭찬과 함께 아마 뉴잉글랜드에서는 물론이고 전 미국에서도 인류에 속하는 신문일 거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어린 딸을 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딸이 귀사신문의 낙태 전문의사 광고를 읽고는 그 속에 나오는 낱말의 뜻을 그에게 질문했답니다. 그는 놀라고 당황하여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쩔쩔맸다고 합니다. 보스턴의 상류 가정에서는 대부분 귀사의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태가 여기저기 다른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 귀하에게도 어린 따님이 혹시 있다면 따님에게 그런 광고를 읽히고 싶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귀사의 신문과 같은 인류신문에 아버지로서 딸에게 읽히고 싶지 않은 부분이 단 한 곳이라도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귀사의 신문을 애독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틀 뒤에 보스턴 헤럴드 사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는 그 답장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B씨께 보내주신 친절한 편지는 대단히 고맙게 받아보았습니다. 나는 취임한 이래로 이 문제에 관하여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야 겨우 결심이 섰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귀하의 편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월요일부터는 보스턴 헤럴드에 수상한 광고가 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낙태 전문의사의 광고는 절대로 게재하지 않겠습니다만 부득이 게재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점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편집하겠습니다. 메릴랜드주 루터빌에 사는 F. 게일 코너는
구입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승용차를 세 번째 수리받으러 갔던 경험담을 발표했다. 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화를 내봐야 소용없을 게 뻔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한 대리점에 가서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 사무실로 들어가 제 소개를 한 다음 친구들이 그 대리점이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다고 칭찬해서 그 대리점에서 차를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평판이 좋은 대리점에 흠이 될 상황에 대해 사장님이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사장은 알려줘서 고맙다며 제 문제를 최대한 빨리 자기가 직접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솝은 크로소스 궁전에 살던 그리스의 노예였다. 그는 기원전 600년에 이미 불후의 명저 이솝 이야기를 썼고 그가 준 교훈은 2500년 전의 아테네에서는 물론 현대의 보스턴에서도 통용되는 진리로 남아있다. 해님은 바람보다 빨리 당신의 외투를 벗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친절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비난과 분노보다 쉽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링컨의 명언을 기억하라. 꿀 한 방울이 쓸개즙 한 통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비결 4.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5.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로 시작하지 마라. 일단 서로 의견이 같은 문제부터 시작하여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나와 상대방이 서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견해 차이일 뿐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예스라고 대답하게 하고 노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은 노라는 말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상대방이 일단 노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것을 번복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자존심 때문에라도 상대방은 고집을 부리게 되고 설령 노라고 말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라도 자존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예스라고 대답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우선 상대방에게 몇 번이고 예스라고 말하게 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심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치 당구공이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과 같아서 방향을 바꾸게 하려면 더 큰 힘이 드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움직임은 분명한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이 진심으로 노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모든 기관, 즉 편도선, 신경, 근육 등의 모든 조직이 동시에 작용하여 일제히 거부 반응을 굳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미미한 정도지만 겉으로도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때로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의 큰 동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신경과 근육의 모든 조직이 거부 반응을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스라고 대답할 경우에는 이러한 위축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의 신체 기관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활짝 열린 상태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예스라는 대답을 많이 하게 할수록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내고 상대방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예스라는 대답을 하게 하는 이 기술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간단한 기술을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마치 처음부터 상대방의 적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자기 중요감을 느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세상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자기 중요감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흔하다. 진보 성향의 사람이 보수 성향의 사람과 말하기 시작하면 곧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고 만다. 도대체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란 말인가? 단순히 어떤 쾌감을 맛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으로도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래선 안 된다. 학생이든 고객이든 남편 또는 아내든
처음에 노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것을 yes로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뉴욕의 그리니치 저축은행의 출납기에서 일하는 제임스 에버스는 이 yes라고 말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손님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그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그 사람은 예금 계좌를 개설하려고 왔다고 말했어요. 나는 우선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했지만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도무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만일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이었다면 틀림없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계좌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을 거예요. 부끄럽지만 사실 나는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손님을 대해왔거든요. 그런 말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통쾌하기도 했고 은행의 규칙을 방패 삼아 모처럼 내가 갑이 되는 기분이었죠. 물론 이런 태도는 손님들에게 절대로 호감을 주지 못했지만요. 나는 손님이 처음부터 yes라고 대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행 측의 입장이 아니라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일단 손님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내키지 않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예금하신 뒤에 혹시 손님에게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적으로 손님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그는 yes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속하려면 손님의 가족 사항에 대해 알아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그는 또 yes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질문한 사항이 은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자 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권유에 따라 그의 어머니를 수취인으로 하여 신탁계좌를 신설하고 어머니에 관한 질문에도 기꺼이 대답해 주었어요. 그에게 처음부터 yes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웨스팅하우스사의 세일즈맨 조셉 앨리슨의 이야기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 나의 전임자가 10년 동안이나 우리 회사 제품을 팔려고 공을 들였지만 결국 단 한 대도 못 팔고 손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도 그 구역을 담당하고부터 거의 3년 동안이나 그를 따라다니고 나서야 겨우 모터를 몇 대 파는 데 성공했어요. 전임자를 포함해서 13년 만에 쾌거였죠. 어쨌든 일단 몇 대라도 팔았으니 우리 모터를 써보고 성능이 마음에 들면 앞으로는 수백 대의 주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의 성능이야 말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3주 뒤에 나는 자신만만하게 그 공장을 방문했어요. 써보니까 참 좋더라는 말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수석 엔지니어가 나를 보더니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앨리슨 씨, 당신네 회사 모터는 이제 사절이에요.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왜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네 회사 모터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만질 수가 없어요. 논쟁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yes라고 대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스미스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조협회에서 정한 표준치보다 더 높이 가열되는 제품은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최초의 yes를 얻어낸 거죠. 협회 규격으로는 모터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섭씨 24도까지 높아지는 것은 인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모터는 그보다 더 높아진다고요. 나는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공장 실내 온도는 몇 도 정도나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는 섭씨 24도 정도라고 대답했어요. 공장 실내 온도가 24도이고 거기에 24도를 보태면 48도가 됩니다. 48도의 끓는 물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겠죠? 그는 또 yes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다면 모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결국 그는 항복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한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는 다음 달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약 35,000달러어치의 제품을 주문했어요. 논쟁을 하면 손해를 본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사물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일이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이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보곤 하는 것이다.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두세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해냈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 바로 그 일을 그는 해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은 지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다.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소크라테스와 견줄 사람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 소크라테스는 절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 오늘날 소크라테스 방법론이라고 불리는 그의 비결은 상대방에게서 예스라는 대답을 끄집어내는 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그는 우선 상대방이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한다. 다음 질문에서도 역시 예스라고 대답하게 하고 차례차례로 예스라는 대답을 계속하게 만든다. 그래서 상대방이 깨달았을 때에는 어느새 자기가 반대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당신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지거든 소크라테스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가 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해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라. 중국인들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답게 지혜로운 격언을 많이 알고 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살며시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사람을 설득하는 비결 5. 상대방이 즉시 네 라고 대답하게 하라. 6.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게 하라. 상대방을 설득하려 할 때 자기 혼자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세일즈맨 중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정말 많다. 상대방에게 말을 시켜서 그가 충분히 말하게 하라. 자기 일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법이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말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는 말참견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더라도 참아야 하고 반대 의견을 말하고 싶더라도 꼭 참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 한 이쪽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끈기 있게 그리고 정성껏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떠들 수 있도록 해줄 일이다. 이 방법을 비즈니스에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 수년 전 미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차내시트용 직물 1년치를 한꺼번에 구입하려고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중견기업 3곳에서 제출한 견본이 각각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자동차 회사의 중역들은 상품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결정할 테니 지정한 날짜에 와달라고 중견기업 3곳에 통지했다. 그중 한 회사의 사장인 R씨는 심한 후두염에 걸렸는데도 그날 참석했다. 다음은 그 R씨의 이야기다. 나는 후두염에 걸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일단 참석했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방에 들어가니 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쭉 둘러앉아 있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을 하려 했지만 도무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종이 쪽지에 후두염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쓴 다음 가까이 있는 중역에게 건넸죠. 그것을 보고 사장이 이러더군요. 그럼 내가 대신 설명을 해주겠소. 그는 내 견본을 펼쳐놓더니 그 직물의 장점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각 책임자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활발하게 제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열렬하게 토론을 하더군요. 물론 사장은 내 대변인 역할을 맡았으니 당연히 내 편이었죠. 나는 그저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 진기한 심사회의 결과 나는 50여만 야드의 직물을 주문받았습니다. 금액으로 160만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그렇게 큰 주문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만일 그때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주문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그때까지 자기가 떠드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떠들게 하는 편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찰스 큐베리스는 최근에 뉴욕 헤럴드 경제란에 경험 있는 유능한 인재를 구함이라는 광고가 난 것을 보고 응모했다. 며칠 후 그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는 면접을 보기 전에 월가로 나가 그 회사 설립자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다. 그리고 면접할 때 그는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훌륭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28년 전에 거의 맨주먹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셨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란 을의 젊은 시절에 자기가 겪었던 가시밭길을 회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법이다. 사장은 불과 $450의 자금과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당시의 고충을 장황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온갖 장애와 싸워서 드디어 오늘날의 사업을 이루었고 지금도 월가에서 인류 인사들이 그에게 의견을 물으러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그는 확실히 자랑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한없이 즐거운 모양이었다. 경험담이 끝나자 그는 큐베리스의 경력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한 다음 부사장을 부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일세. 큐베리스는 상대방의 업적을 조사하는 수고를 할 정도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였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아무리 다정한 친구 사이라도 상대방의 자랑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자랑을 들려주고 싶은 법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다. 적을 만들려거든 친구를 이겨라. 벗을 만들려거든 친구가 이기게 하라. 독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남의 실패에 대한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확실히 당신의 친구 중에도 당신의 성공보다 실패를 기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성공은 되도록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이 방법은 틀림없이 주효할 것이다. 어빈 콥은 이 겸손의 비결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 증언대에선 그에게 변호사가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인류 작가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저 운이 좋았던 덕분이죠. 일반적으로 인간이란 그렇게 뽐낼 만큼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우리는 다 죽어 사람들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마련이다. 인생은 짧다. 필요치도 않은 자기 자랑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떠들게 하라.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 자랑거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들이 백치와 구별되는 것은 갑상선에 있는 약간의 옥소라는 물질 덕분이다. 그 정도의 옥소는 5센트만 주면 살 수 있다. 갑상선에서 그 옥소를 빼내면 인간은 백치가 된다. 불과 5센트면 살 수 있는 옥소가 당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뽐낼 자랑거리가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6.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게 하라.